세계 배터리 시장의 1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입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10개 중 7개가 중국산이고 그중 CATL 한 회사가 세계의 40%를 쥐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게임은 끝난 것 같죠? 그런데 그 거인을 코앞에 두고 세계에서 가장 깐깐한 테슬라는 한국을 골랐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하죠? 점유율로 보면 중국이 압도적이고 한국 배터리 3사는 올해 1분기에도 나란히 적자를 봤거든요. 그런데 정작 테슬라는 9조 원에 가까운 계약서를 한국으로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추측이 아닙니다. 2026년 3월 미국 정부가 직접 확인해준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고 세계 1위 거인을 거절한 걸까요? 값싼 중국산 배터리에 적혀있지 않은 진짜 대가는 무엇이고 그게 여러분의 차와 여러분이 쓰는 전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답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누구나 아는 사실 하나를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배터리 세계 1위는 지금도 중국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1위거든요. 숫자로 보면요. 2026년 지금 전 세계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약 69%가 중국산입니다. 도로를 달리는 전기차 10대 중 7대가 중국 배터리를 싣고 달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길에서 보는 전기차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도 CATL이라는 회사 한 곳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시장의 40.1%를 가져갔습니다. 회사 하나가 세계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쥔 거죠. 사실상 적수가 없는 1등입니다. 그럼 한국은 어땠을까요? 솔직히 초라했습니다. LG와 삼성, SK 우리 배터리 3사는 올해 1분기에도 나란히 적자를 봤거든요. 뉴스만 보면 한참 뒤처진 모양새였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2,078억 원, SK온은 3,492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웬만한 중소기업 수백 곳의 한 해 매출이 분기 석 달 만에 사라진 셈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게임은 끝난 겁니다. 1위는 중국이고 한국은 돈을 까먹고 있으니까요. 누가 봐도 답은 정해져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테슬라가 그 중국 거인을 코앞에 두고 한국을 골랐습니다. 테슬라는 약 6조 원짜리 대형 배터리 공급 계약을 중국이 아니라 한국 LG 에너지 솔루션에 맡겼습니다. 6조 원이면 중형 승용차 수십만 대를 살 수 있는 돈이거든요. 적자에 허덕이던 한국 기업에 이런 큰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게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6년 3월 미국 정부가 이 계약을 공식으로 확인해 줬거든요. 추측이 아니라 정부 발표로 못 박힌 사실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반에서 1등하던 학생이 정작 대기업 면접에서는 떨어지고 늘 적자라고 욕먹던 2등이 그 자리에 붙은 겁니다. 1위라고 다 선택받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깐깐한 손님이 가장 싸고 가장 큰 1위를 두고 굳이 비싼 한국 문을 두드린 거죠. 도대체 테슬라는 무엇을 보고 1위를 거절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그저 싸다고만 생각했던 중국 배터리의 가격표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영수증에는 안 찍히지만 분명히 치러야 하는 대가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를 따져보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짚고 가야 합니다. 다들 중국 배터리가 끝났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너진 게 맞을까요? 숫자로 보면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국 1위 기업 CATL의 2024년 매출은 약 70조 원입니다. 한 해에 70조 원이면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을 통째로 벌어들인 셈이에요. 거기서 남긴 순이익만 약 12조 원이었습니다. 매출의 6분의 1을 고스란히 이익으로 챙긴 거거든요. 동네 식당으로 치면 만원짜리 백반을 팔아 1,600원이 손에 남는 장사입니다. 이게 무너지는 회사의 성적표일까요? 미래 준비도 무섭습니다. CATL이 한 해 연구개발에만 쓰는 돈이 약 4조 8천억 원이에요. 한국 배터리 3사가 쓰는 돈을 다 합쳐도 여기에 1조 원 넘게 모자랍니다. 곳간을 채우면서 칼도 갈고 있는 거죠. 점유율은 더 놀랍습니다. CATL의 세계 점유율은 2024년 37.9%였는데 2025년엔 39.2%로 올랐고 2026년엔 40%를 넘어섰습니다. 거인은 무너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지는 중이었어요. 안방에서는 더 견고합니다.
중국 내수 배터리의 81%가 값싼 LFP 방식이에요. 10대 중 8대가 중국식 저가 배터리를 깔고 달린다는 뜻입니다. 누가 봐도 끄떡없는 1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들어온 중국 배터리 몰락이라는 말, 이건 사실과 좀 다릅니다. 점유율로 보나 돈으로 보나 중국은 무너지기는커녕 발밑을 더 단단히 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멀쩡한, 아니 더 세진 1등을 두고 테슬라는 왜 한국을 골랐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던진 질문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경제학에는 시장 분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같은 1등도 동메 1등과 강남 1등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싼 물건이 잘 팔리는 시장이 있고 아무리 싸도 못 들어가는 시장이 따로 있어요. 한 시장을 먹었다고 모든 시장을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사건은 점유율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깐깐한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바로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한 곳에서만큼은 세계 1위 거인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70조 원을 벌고 점유율 40%를 준 회사가 못 들어갈 시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미국이 딱 막아섰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거인의 발목을 잡은 걸까요? 세계 1위를 막아선 그 벽의 정체를 알면 왜 테슬라가 한국을 골랐는지 단번에 이해됩니다. 그 벽의 첫 번째 벽돌은 놀랍게도 안보라는 단어였습니다. 값싼 중국 배터리의 가격표에는 적혀있지 않던 첫 번째 대가, 바로 안보입니다. 미국에는 흔히 디커플링법이라고 부르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무역보고서가 아니라 안보법안에 회사 이름을 직접 적어 넣었습니다. 거기 박힌 이름이 6곳입니다. CATL, BYD, EVE, 고션, 엠비전, 하이시움. 하나같이 세계 시장을 휘젓는 중국 배터리 회사들이죠. 무역 분쟁에서 한 나라 회사 이름을 콕 집어 법에 새기는 건 솔직히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은 품목이나 비율로 막지 회사 이름을 박지는 않습니다. 효력도 아주 분명합니다. 이 6회사의 배터리는 2027년 10월 1일부터 미국 국토안보부 조달에서 통째로 빠집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정부가 안보를 다루는 부처에서 이 배터리를 아예 못 사게 막아버린 거예요. 돈을 더 줘도 못 사는 게 아니라 살 자격 자체를 닫아버린 셈입니다. 더 빨랐던 곳도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미 2025년 1월에 CATL을 포함한 회사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국방부가 먼저 문을 닫고 국토안보부가 뒤따르는 모양새인데요. 한 부처만의 변덕이 아니라 미국 정부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배터리 회사를 왜 안보로 다룰까요? 답은 배터리 안에 든 작은 컴퓨터에 있습니다. 요즘 배터리에는 BMS라는 장치가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배터리 상태를 관리하는 속의 작은 컴퓨터인데요. 이게 네트워크에 연결돼서 멀리서도 상태를 들여다보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겹칩니다. 중국에는 국가정보법이라는 게 있어서 자국 기업은 정부의 정보 활동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원치 않아도 정부가 요구하면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기업의 선의에 기대는 문제가 아니라 법이 그렇게 정해둔 겁니다. 두 가지를 합쳐보세요. 원격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배터리, 그리고 정부에 협조해야 하는 회사. 여러분 집 현관 도어록을 남의 나라 회사가 멀리서 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격이 아무리 싸도 마음이 놓일까요? 배터리는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전력망에도, AI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갑니다. 한 나라의 핵심 시설을 떠받치는 물건이라는 거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전략물자라고 부릅니다. 무기처럼 적국 손에 들어가면 안 되는 국가안보 차원의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미국은 배터리를 바로 그 전략물자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안보 전쟁입니다. 누가 더 싸게 만드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맡길 수 있느냐의 싸움인 거죠. 가격표만 보던 시청자라면 여기서부터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까지 맞는 데는 더 오래된 두 번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안방에서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값싼 중국 배터리 가격표에 적히지 않은 두 번째 대가, 기술 유출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따라잡았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수십 년 쌓은 노하우를 단번에 베끼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2025년 경찰이 적발한 기술 유출이 179건이었습니다. 불과 4년 전인 2021년엔 89건이었거든요. 4년 만에 2배로 뛴 셈입니다. 10건이던 게 20건으로 늘어난 꼴이니 그만큼 우리 설계도가 새어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싼 값에 물건을 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안에 우리 설계도까지 통째로 빼간 셈입니다. 가격표에는 절대 적히지 않는 비용이죠. 실제로 한국 배터리 업계엔 역대 가장 큰 분쟁이 있었습니다. 영업비밀을 둘러싼 두 회사의 다툼이 2021년 2조 원 합의금으로 끝났거든요. 기술 하나의 값이 그만큼 무겁다는 증거였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하는 배터리 협력사 직원분들 계시죠? 밤새 다듬은 공정 데이터가 하루아침에 국경을 넘는다면 그 자리는 누구의 일자리가 되는 걸까요? 분노가 터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2025년 9월부터 두가 핵심기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면 간첩죄를 적용하도록 처벌을 확대했거든요. 법정 최고형은 징역 30년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세대를 통째로 가두는 형량입니다. 그동안 기술을 빼돌려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분노가 컸는데 이제야 빗장을 단단히 건 거예요. 빼돌린 자에게 포상금까지 거는 신고제도도 함께 도입됐습니다. 처벌을 이렇게까지 끌어올렸다는 건 거꾸로 새어나간 기술이 그만큼 많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막아야 할 뚝에 구멍이 났으니 댐을 더 높이 쌓는 셈이죠. 그런데 더 깊은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의 뼈대대를 이루는 핵심 소재, 흑연입니다. 배터리 음극재의 재료인데 이 흑연은 중국 의존도가 90%를 넘습니다. 10개 중 9개를 중국에서 들여온다는 뜻이죠. 값싼 공급망 뒤에 숨은 진짜 칼자루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공급망 무기화라고 부릅니다. 핵심 소재를 무기처럼 손에 쥐고 필요할 때 잠궈버리는 전략을 말하는 거죠. 평소엔 싸게 풀다가 한순간 잠그면 공장 전체가 멈춰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시청자분들이 가장 불안해하시는 게 하나 더 있죠? 안전 문제입니다. 가족을 태우는 차 안에서 꺼지지 않는 불씨를 걱정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댓글창에서 가장 뜨거운 반응이 바로 이 대목이거든요. 다만 떠도는 발화온도나 불량률 수치는 공신력 있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 안 된 숫자로 겁을 줄 생각은 없습니다. 검증된 사실로만 말씀드리면 안전은 결국 소재와 공정 노하우에서 갈린다는 점입니다. 양극재를 단결정으로 다듬고 표면을 코팅하고 먼지 한 톨 없는 공정에서 찍어내는 노하우. 한국이 수십 년 쌓아온 이 솜씨가 바로 불씨를 다스리는 손끝입니다. 여기서 일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은 한때 배터리 종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격을 허용하며 글로벌 점유율이 한 자릿수로 주저앉았어요. 반면 한국은 단결정 양극재와 코팅 공정 노하우를 지켜내며 추격을 버텼습니다. 두 나라의 차이는 결국 사람과 소재였습니다. 핵심 인력과 설계도를 끝까지 지켰느냐, 핵심 광물의 공급줄을 손에 쥐었느냐. 일본은 그 둘을 다 놓쳤고 한국은 간신히 붙들어낸 겁니다. 종주국도 토대를 놓치니 주도권을 잃었고 한국은 그 토대를 지켜 살아남은 겁니다. 결국 값싼 가격표에 적히지 않은 두 번째 대가는 두 가지. 빼돌린 기술과 언제든 잠길 수 있는 소재였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의 계산기를 직접 두드려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미국에 짓는 거대한 배터리 창고, 메가팩에 들어갈 배터리 한 묶음을 놓고 따져보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셀 값만 보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셀은 배터리의 가장 작은 알갱이인데요. 중국이 주력하는 LFP 셀이 한국 것보다 분명히 쌉니다. 가격표만 보면 누구라도 중국을 고를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 싼 셀에는 가격표에 안 적힌 조건이 붙습니다. 미국에서 팔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리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입장권 문제입니다. 미국에는 IRA라는 법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미국이 자국에서 만든 친환경 제품에 보조금을 얹어주는 제도입니다. 그 보조금이 차 한 대당 최대 7,5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0만 원입니다. 웬만한 중형차 한 대 값의 거의 절반에 맞먹는 돈이죠. 그런데 FEOC라는 규정이 발목을 잡습니다. 쉽게 말해 중국 지분이 일정 이상인 회사 제품은 보조금에서 통째로 빼버리는 블랙리스트예요. 중국산 셀을 쓰면 이 1,000만 원이 그냥 날아갑니다.
게다가 디커플링법은 아예 조달 자체를 막아둡니다. CATL 같은 중국 6개사 배터리는 2027년 10월부터 미국 정부 조달에서 금지됩니다. 보조금을 떠나 시장 입장권 자체가 없는 셈이죠. 세 번째 단계, 관세입니다. 중국산 배터리에 붙는 관세가 한때 약 82%까지 치솟았어요. 만원짜리 셀에 8,000원이 넘는 세금이 더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2025년 10월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뒤에 약 52%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치가 정한 숫자예요. 협상 한 번에 오르내리는 믿고 베팅하기엔 너무 불안한 변수입니다. 네 번째 단계, 안보 심사와 납기입니다. 요즘 배터리엔 BMS라는 작은 컴퓨터가 들어가 네트워크에 연결됩니다. 미국은 이걸 안보 위협으로 봐요. 심사를 통과 못하면 제때 납품도 못합니다. 자, 4단계를 다 더해보세요. 셀은 싸지만 보조금 빠지고 관세 붙고 입장권 없고 심사까지 막히면요. 그 싼 셀은 결국 미국에서 못 파는 셀이 됩니다. 결국 싸게 만든 배터리가 정작 가장 큰 시장에선 못 팔리는 배터리가 된 겁니다. 싼 셀을 사려다 못 파는 것보다 비싼 셀을 사서 제대로 파는 게 남는 장사인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의 답은 한국이었습니다. 테슬라는 LG에너지솔루션에 약 6조 원, 43억 달러어치 계약을 줬습니다. 미시간주 랜싱 공장에서 만든 셀을 메가팩 3에 전량 10기로 한 거죠. 이건 추측이 아닙니다. 2026년 3월 미국 정부가 이 동맹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아마 테슬라의 거지라던 상대가 정부 발표로 못 박힌 거예요. 여기에 삼성 SDI도 약 3조 원 규모의 ES 배터리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상대는 테슬라로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다만 회사가 비밀로 묶어둬서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두 회사를 합치면 약 9조 원입니다. 9조 원이면 수만 명이 한 해 일할 일자리가 걸린 돈이에요. 그 돈이 통째로 한국 배터리로 흘러들어온 겁니다. 이걸 비관세 장벽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관세가 아니라 규제와 자격으로 막아 못 팔게 하는 보이지 않는 벽이죠. 중국은 그 보이지 않는 벽 앞에서 막혔고 한국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간 거죠. 결국 한 알에 몇 푼 더 비싼 셀이 9조 원짜리 시장의 열쇠가 된 셈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싼 셀을 사서 못 파느니 비싼 셀을 사서 파는 게 남는 장사다. 테슬라의 계산기는 정확히 그렇게 두드려졌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테슬라가 한국에 쓴 그 돈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전쟁터는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갔거든요. 바로 EES,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남는 전기를 모아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대한 보조 배터리예요. 우리가 손에 쥔 보조 배터리를 건물만한 크기로 키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 배터리와는 4촌쯤 되는 물건이고요. 그런데 이 시장이 지금 무섭게 큽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인공지능이에요.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미친 듯이 먹어치우거든요. 여러분이 쓰는 챗봇 뒤에는 거대한 전기 먹는 하마가 있는 셈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한순간도 전기가 끊기면 안 됩니다. 정전 한 번에 수많은 서비스가 멈추니까요. 그래서 거대한 보조 배터리를 옆에 끼고 살아야 해요. AI가 늘수록 EES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2026년 북미 EES 수요는 작년보다 약 50% 늘어날 전망입니다. 1년 만에 시장이 1.5배로 부푸는 거예요. 전기차 판매가 잠시 숨고르는 사이 이쪽은 멈춤 없이 거침없이 달립니다. 흔히 말하는 수요 절벽, 그 빈 구간이 여기엔 없는 셈입니다. 더 멀리 보면 그림이 확실해집니다. 전 세계 EES 설치 규모는 2030년이면 약 748기가와트시, 2024년에 2배 반쯤으로 커집니다. 6년 만에 시장 덩치가 2배 반이 되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시장이 두 쪽으로 쩍 갈라집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양극화, 바벨 시장이라고 불러요. 역기 양쪽 끝에 무게가 쏠린 모양에서 따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싼 물량과 비싼 고급품, 두 덩어리로 나뉘는 거예요. 가운데 어중간한 자리는 점점 사라집니다. 한쪽은 값싼 LFP 물량 시장입니다. 여기는 여전히 중국이 셉니다. 중국 내수 배터리의 81%가 이 LFP거든요. 싸게 많이 찍어내는 규모의 경제, 즉 많이 만들수록 단가가 내려가는 힘에서 중국은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 미국이라는 시장은 다릅니다. 돈은 가장 많이 벌리는데 규제는 가장 깐깐한 곳이에요. 안보 장벽, 규제 장벽 때문에 중국이 이 문을 못 넘습니다. 값은 비싸도 한국 배터리가 들어갈 자리가 바로 여기예요. 가장 짭짤한 시장의 문이 한국 몫으로 돌아온 거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계산은 간단합니다. 미국도 자기 손으로 배터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공장 하나 짓고 셀을 뽑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당장 폭증하는 수요를 자기 힘으로는 못 채웁니다. 마음은 급한데 손은 안 따라주는 상황이죠. 그래서 규제로 중국을 빼고 그 빈자리를 믿을 만한 동맹에게 내줍니다. 이걸 프렌드 슈어링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친한 나라끼리만 공급망을 짜는 겁니다. 한국이 바로 그 친구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공장 풍경도 바뀌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인디애나의 전기차 배터리 라인을 ES용으로 갈아엎고 있어요. LG엔솔은 미시간의 ES 라인을 더 키우는 중입니다. 전장이 옮겨가니 생산 라인도 그쪽을 따라 통째로 움직이는 거죠. 같은 한국 배터리라도 이제 싸움터가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 만세로 끝내면 안 됩니다. 이 업전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9조 원짜리 계약은 분명히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3사는 2026년 1분기에도 나란히 적자였습니다. 기회는 왔는데 통장은 아직 빨간불인 거예요. 하반기에 V자라 반등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전망일 뿐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발밑입니다. 배터리의 핵심 재료인 흑연, 그 음극재의 중국 의존도가 90%를 넘습니다. 10개를 쓰면 9개가 중국산인 셈이죠. 중국이 마음먹고 잠그면 한국 공장도 같이 멈출 수 있는 구조입니다. 미국이 열어준 시장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을 연 열쇠는 IRA 보조금과 관세라는 규제거든요. 그런데 이 규제는 정권과 협상에 따라 흔들립니다. 보조금은 조기에 끝낼 움직임이 있고 관세도 부산회담 한 번에 출렁이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한국의 우위는 규제가 준 선물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선물은 준 사람이 마음 먹으면 언제든 걷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기술로 갈아타야 합니다. 전고체와 소재 국산화로 실력을 채우지 못하면 이 자리는 지킬 수 없거든요. 값싼 가격표 하나만 보고 움직인 대가. 이건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토대를 못 지키면 한국에도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왜 여러분 일이냐고요? 배터리 협력사 직원분, 그 일자리가 이 흐름에 달려 있습니다. 전기차를 살까 고민하는 가장, 어떤 배터리가 안전한지가 곧 가족의 안전 문제거든요. 매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드는 여러분, 이 산업이 어디로 가느냐가 결국 그 숫자에 닿습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세계 배터리 1위입니다. 하지만 가장 비싸고 깐깐한 미국 시장의 문은 한국이 열었습니다. 테슬라가 한국에 쓴 9조 원이 그 증거죠. 다만 그 문을 연 열쇠가 규제라면 진짜 실력으로 자리를 지키는 건 이제부터입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중국은 나트륨이온과 전고체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고 미국의 규제는 정치 바람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반등도 사람과 소재를 못 지키면 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끝났다고 보긴 너무 이릅니다. 길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 흑연 같은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고 공급처를 여러 나라로 넓혀야 합니다. 둘째, 전고체 같은 차세대 기술에서 격차를 벌려 규제가 준 선물을 진짜 실력 우위로 바꿔야 합니다. 셋째, 가격표만 보지 말고 안보와 전체 비용, 신뢰까지 따지는 눈으로 사고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금 더 비싸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한국산을 고르시겠어요? 아니면 값싼 중국산을 택하시겠어요? 그 이유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세계 전기차의 절반을 만드는 중국이 왜 정작 적자에 허덕이는지 그 자승자박의 구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